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질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은 질문지 설계 및 작성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 작성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작성법 같은 경우에는 실기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져요. 나는 이런 조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순서로 질문지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의 그런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질문 구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지 설계 및 작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1단계로는 연구 목적과 질문지의 적용 범위를 검토를 해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른 질문 항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내가 A라는 연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질문들을 어떻게 배열을 하면 좋을까? 어떤 질문들을 선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항목 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하게 될지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질문어구의 구성 및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 예를 들자면 아주 예민한, 민감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좀 가벼운 질문을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등의 그런 질문어구 구성 또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사전검사와 질문지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전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1000명의 대상자들한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1000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 질문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설문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 사전 검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로 질문지를 확정하고 이 사전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다 개선한 다음 그 다음에 질문지를 확정시키고 그걸 인쇄해서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질문의 유형은 이렇게 개방형 질문부터 행렬식 질문까지 총 7가지 질문의 유형이 있어요. 주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찬반형 질문, 다항 선택식 질문 이런 것들도 알아두셨다가 적절할 때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개방형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개방형 질문은 이렇게 괄호를 쳐져 있죠. 내가 여기 응답을 하는 걸 응답자가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 국가는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됐던 아니면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도 사람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렇게 딱 정해서 질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많이 응답을 받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 폐쇄형 질문이 나왔는데요.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이라면 폐쇄형 질문은 이렇게 항목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만 채택을 할 수 있게끔 딱 폐쇄되어 있다 해서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 폐쇄형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을 두 개 다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주로 처음에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응답자들이 여행을 희망하는 국가가 첫 번째로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치면 일본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걸 토대로 다시금 설문지 개선을 할 때 이렇게 폐쇄형 질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본,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했을 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주로 복합적인 질문에 유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기술해야 되는 부분은 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곤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유형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응답자들이 어떤 응답 유형을 가지고 있을지 제대로 사전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고는 해요. 그리고 응답의 제한이 따로 없고 자유롭게 서술할 수가 있어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응답 유형 결정을 도와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방형 질문을 사전 조사에 먼저 사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설문지를 구성을 할 때 폐쇄형 질문의 응답 유형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 단점은 개방형 질문으로 묻게 되면 이거를 컴퓨터로 옮기거나 어떤 분석에 사용할 때 응답을 분류하거나 코딩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자한테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혹은 좀 정신적으로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은 응답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혹은 한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이 개방형 질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폐쇄형 질문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폐쇄형 질문에 비해 응답률이 낮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개방형 질문을 딱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폐쇄형은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응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따른 설문지 완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응답을 분류하거나 코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문지를 완성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을 봤는데 폐쇄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볼게요. 폐쇄형 질문의 장점은 자료의 기록 및 코딩이 용이해요. 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둘이 서로 장단점이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폐쇄형 질문은 자료의 기록이나 코딩이 용이합니다. 성별 같은 경우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코딩을 할 때 그냥 1 또는 2로만 응답을 하면 되니까 그런 코딩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응답을 관련해서 오류가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냥 체크를 하게 되면 오류가 특별하게 어떻게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응답 관련 오류가 적고 사적인 질문이나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용이합니다. 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사자의 편견 개입을 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A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나요? 하고 응답자가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조사자가 응답을 도우려 하다가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사자의 어떤 의견이 개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질문에는 이런 개방형 질문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어떤 1번, 2번, 3번 이렇게 내가 응답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은데 해도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딱 이 안에서만 딱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했을 때 응답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후에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그 연습 문제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질문의 순서 변경 시 응답의 내용이 변화할 수 있구나. 1번 질문이 2번 질문에 원래 앞에 1번 질문이 2번 질문 앞에 왔을 때랑 얘가 2번 질문 다음으로 갔을 때랑 응답 내용이 변화할 수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응답 범주의 획일화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응답 범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리커트형 척도라는 게 있어요. 1번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번 매우 그렇다까지. 이게 동일한 게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3번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다 5번으로 체크를 해야지.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자가 적절한 응답지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반형 질문도 있는데요. 찬반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상반된 두 가지의 질문, 양자택일형 질문일 경우에 이런 찬반형 질문을 사용을 해요. 귀하는 주 5일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하는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양자택일형 질문을 찬반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 선택식 질문도 있는데요. 이 다항 선택식 질문은 보통 3개 이상 다중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다항 선택식 질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귀하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 보기에서 3개만 고르세요 라고 문제를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이 3개가 주어지죠. 그래서 3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타냅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다항 선택식 질문은 마지막에 기타라는 문항을 이제 이 범주를 집어넣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안에 없는 것들 중에 내가 고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항 선택식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과목 3개를 고른다고 해서 이 좋아하는 것 간에 간격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유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열식 질문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보기 3개를 구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수학이 첫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학이 좋고 세 번째로는 음악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나는 여기 중에서 미술이 제일 좋아. 나머지는 다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미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에 당연히 미술을 쓰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다 싫은데 그나마 좋은 거 2개 골라가지고 역사랑 물리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열식 질문은 어떤 순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서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간에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열식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구나. 단지 서열만 나타내고 순서만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면에 평정식 질문이라는 거는 이 서열식 질문과는 다르게 귀하의 직장에서 보수 관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자, 이 사이가 매우 불만족에서 약간 불만족,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약간 만족, 그 다음에 매우 만족. 이 간격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평정식 질문이다 라고도 해요. 서열식 질문은 이 각각이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지만 이 평정식 질문에서는 이 간격 간에
동일하구나, 간격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행렬식 질문에 대해서는 자, 행렬식 질문은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질문 1번부터 5번까지 뭐 보수 관련 만족도 혹은 복지 관련 만족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족도를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동일하잖아요. 응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한 그런 문항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행렬식 질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행렬식 질문은 장점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질문 하나를 1번 회사에서 보수 관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이만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하게 되면 질문지 한 페이지를 다 써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행렬식 질문으로 묶어주게 되면 원래는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사용을 해도 되니까 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1년의 독립된 문항보다 응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가 하나 주어졌을 때보다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 좀 더 응답자가 보기에 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독립된 문항보다 응답하기가 쉽구나, 좀 더 편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답들의 비교성을 증가시켜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수 관련 만족도는 매우 만족, 상사 관련도 매우 만족, 대인관계도 매우 만족, 근데 업무 관련은 약간 불만족, 복지 관련도 매우 만족 이렇게 한다면 이 문항 간에 서로 따로따로 떨어뜨려져 있을 때보다 아, 보수 관련, 상사 관련, 대인관계 그리고 복지 관련은 매우 만족하지만 업무 관련은 약간 불만족하다. 이거를 보다 쉽게 이제 보기 편하게 딱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응답들의 비교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단점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이렇게 문항을 행렬식 질문에 맞게 억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아, 이 문항은 여기에 잘 맞지 않는 건데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딱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단점이다. 그 다음에 응답자가 불성실한 응답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잠깐 해달래요. 그래서 나 너무 급한데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대충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에게 특정한 응답 세트를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묶어놨을 때 특정한 응답 세트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건 좀 비슷비슷하게 내가 좀 긍정적이게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조사자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응답자들이 긍정적이게만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만 나타낼 수 있게끔 문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질문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알아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질문의 유형 다음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질문 항목을 배열할 때 유의사항,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응답 범주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질문 항목 배열 시 유의사항. 이 항목 배열 시 유의사항은 이렇게 1번부터 쭉 해서 8번까지 총 8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깔때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배열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1번 문항은 귀하의 학교, 지역은 어디십니까? 혹은 뭐 이런 게 되겠죠? 귀하가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시 선호하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호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서 어떤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합니까?
이렇게 점점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깔때기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배열하는구나. 이게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깔때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구나. 두 번째로 답변이 용이한 질문은 질문지 전반부에, 민감한 내용은 질문지의 후반부에 배치한다고 해요. 자, 처음부터 귀하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막 서술형으로 이렇게 길게 서술해야 하는 문항을 질문지에 제일 처음에 넣어주게 되면 질문을 하려다가도 이미 처음부터 응답자가 질려버려요. 그래서 답변이 용이한, 쉬운 그런 문항들을 첫 번째에 넣어주는 거죠.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같이 간단하게 설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부에, 민감한 내용들은 후반부에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입부 질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뭐 약간 이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이 쉬우면서도, 예를 들어 응답자가 처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딱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소개팅을 한다고 쳐봐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무 이뻐요, 저랑 같이 사귀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집에 뭐 가족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의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니면 입고 오신 옷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다가가기 편하게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도입부 질문을 사용한다, 그런 거고. 네 번째는 유사한 질문 항목들은 한 곳으로 딱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배열을 시키는구나, 이거에도 유의를 해야겠구나. 다섯 번째, 여과 질문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더 이상 응답자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배제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응답자가랑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질문들은 뛰어넘어갈 수 있게끔 응답 설문 문항을 작성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1번은 찬반형 질문으로 1번은 yes, 2번은 no. 흡연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흡연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쫙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흡연을 하지 않아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2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no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몇 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과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질문을 적절하게 배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시 편향적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삽입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응답자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냥 내가 속한 집단이나 어떤 그룹을 좋게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질문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좀 걸러내고 나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는 그런 걸 위해 이렇게 편향적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 문항의 길이는 적당하게 해야 하는구나. 질문 문항의 길이는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읽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길이를 좀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문제가 길어져 버리면 이걸 읽느라고 세월이 다 가버리고 너무 부담감이 크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 문항은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질문 항목이 일관성이 있도록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한다. 일관성이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응답하는 사람도 어렵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는구나, 일관성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 내용 및 응답 범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응답 범주의 포괄성과 상호 배제성을 또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제에 보면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1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 쭉 해서 400만 원 이상까지 있는데, 그러면 나는 70만 원 받고 있는데 나는 어떤 걸 응답해야 되지?
이렇게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응답할 수 있는 범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응답 범주의 포괄성이라는 거는 응답자가 응답 가능한 항목을 모두 제시해 주는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포괄성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프리테스트는 그 사전 검사를 말해요.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확정할 때는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이 앞에다가 뭐 100만 원보다 적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 범주의 포괄성은 이런 거구나. 다음으로는 상호 배제성을 볼게요. 이거는 상호 배타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응답 범주에 대해서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각각 범주들은 서로 상호 배제, 각각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인데, 자, 이거는 수정 전 질문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00만 원 미만, 아까 전에 있던 그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100만 원 미만, 그럼 얘는 100만 원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럼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이거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을 보면 여기도 200만 원이 있고 여기도 2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나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도대체 나의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다의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미만, 이거는 200만 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그러면 나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 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라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끔 설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유형도 있고, 숫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자, 화장품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번을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을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판매사원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다번은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분명 첫 번째, 나는 이 브랜드가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엔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나는 저렴한 이 브랜드를 사는 건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질문이 이미 있으니까 다에는 다른 브랜드보다 뭐 품질이 좋아서 혹은 뭐 서비스가 좋아서 사용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 범주가 각각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유의를 하셔서 이 응답을, 이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순성이라고 있는데요. 자, 단순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항 안에, 내가 하나의 어떤 질문 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귀하는 현재 급여랑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질문 안에 급여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도 같이 물어보죠. 그랬을 경우 1점부터 5점까지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한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면, 나는 급여는 만족하지만 생활 수준은 만족하지 않아, 또는 나는 급여는 만족 못하지만 생활 수준에는 만족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급여에 대한 문항을 하나 만들고 생활 수준에 대한 문항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질문에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질문에는 꼭 하나의 개념만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를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단순성이다. 그 다음 우선순위 배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 문항이 있잖아요. 다중선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장애수당의 지급도 필요하고 의료비 지원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해. 난 이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서 그것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고. 그래서 1순위로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2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3순위는 무엇이냐, 혹은 1순위, 2순위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치 중립성, 질문 항목의 치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제가 어제 토니모리를 다녀와서 토니모리 화장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토니모리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하죠. 중립적이지가 않고, 나 이 토니모리라는 화장품을 샀는데 여기 토니모리 회사가 싸다고 생각해?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질문하는 경우, 그럴 때 가치 중립성에 위배가 되는구나. 이럴 경우에는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니모리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토니모리 화장품의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자,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험 시 남성의 경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할 때는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질문지를 만든 사람이 부정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중립성, 즉 질문을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구나,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니모리 화장품의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싸다, 다소 싸다, 약간 싸다, 보통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죠. 나는 토니모리 화장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싼 위주로만, 싸다라는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요 위주로만 이렇게 응답 범주를 만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범주 또한 매우 싸다, 약간 싸다, 보통이다, 약간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명확성을 말하고 있어요. 귀하의 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먹는 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체 부위를 말한다면 딱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귀하는 신체 부위 중 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살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 마리화나가 대마초를 말하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리화나라는 단어보다는 대마초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쓰죠. 그래서
이 마리화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인 대마초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를 사용해라. 물론 외국에 가서는 대마초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간결성. 간결성은 자, 지금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딱 보기만 해도 이 질문 언제 다 읽지? 이런 압박감이 들지 않나요? 너무 길죠,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니까 딱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줄로만 간결하게 딱 요약해서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질문지 설계 및 작성을 한번 알아봤어요. 처음에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거를 구분하기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아, 질문에는 이런 유형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여러 번 읽어보시면 한 5번 정도 계속 그냥 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확 갑자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